벼락 같은 왕의 명령 하나로 한때 권세를 누리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투쟁에서 패배한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사약 다음으로 두려운 유배였습니다. 이곳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품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자연은 절망과 고독의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권력에 의해 세상의 끝으로 내몰린 조선의 지식인들이 유배지에서 얻은 삶의 지혜와 불멸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배는 단순한 유형이 아닌 정치적 존재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죄인은 모든 관직과 품계를 박탈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고관대작이었지만 유배지에서는 지방의 아전이나 일반 백성의 감시와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매일같이 짓밟히는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배의 목적은 정적을 궁궐에서 완전히 잊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정치를 향한 희망과 열망을 완전히 꺼뜨려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에는 여러 등급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가벼운 유형인 근사는 1천리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보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는 죄가 가볍다기보다 가까이에 있기에 더욱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식은 들을 수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절망 가까운 곳의 슬픔이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깊어지면 원사 1500리 이상 떨어진 먼 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거리부터는 왕의 눈길도 세상의 관심도 희미해졌습니다. 가족과의 서신 왕래는 몇 달이 걸렸고 죄인의 존재는 조정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돌아올 기약을 잃고 잊혀질 공포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거리 형벌인 극변 유배는 2000리가 넘는 나라의 가장 끝 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척박한 기후와 환경 탓에 생존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사약보다 느리지만 더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죄인은 스스로 병사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왕이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침묵, 그것이 극변 유배가 주는 영구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절도부처는 거리와 관계없이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으로 보내는 유배였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와 흑산도입니다. 죄인은 바다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 탈출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심리적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절도부처는 영혼이 완전히 고립되는 처절한 유배지였습니다. 위안치는 유배지에 도착한 후 거주지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외출을 금지하고 감시하는 형벌입니다. 한때 안식처였던 집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의 세상은 소리치듯 존재했지만 죄인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나의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는 고독이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유배의 형벌 중 가장 잔혹한 형태입니다. 집 주변을 가시돋친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쳐 세상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는 육체의 감금 이전에 정신을 무너뜨리는 고문이었습니다. 하늘과 같이 울타리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극한의 고독, 왕의 법이 내린 영혼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조선의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유배 중 가장 잔혹하고 외로웠던 형벌이 바로 절도부처였습니다. 육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외딴 섬으로의 추방이었습니다. 죄인은 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끝은 흑산도였습니다. 흑산도의 아름다움은 역설적으로 왕의 법도 대신 고립과 침묵만 존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파도 소리는 세상이 너를 완전히 잊었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 외딴 섬 흑산도로 유배된 인물 중에는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진이 있었습니다. 조정에 촉망받던 학자였으나 모든 명예를 잃고 바다에 갇혔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진은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돌려받아 생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법도 대신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자사노부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깁니다. 바닷속 생물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마지막 관직이었습니다. 자사노부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진 선생이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약 15년간 섬 생활을 하면서 저술한 해양생물학 및 어류학 전문 서적입니다. 자사노부에는 흑산도 인근에서 나는 어류해조류, 폐류 등 약 220여 종의 해양생물을 분류하고 기록했으며 각 생물의 식용가치 맛, 그리고 약재로 쓰이는 효능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문은 당시 천주교를 접했던 남인 실학파의 핵심이었기에 1801년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박해 때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삼형제 중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안치유배 정약진은 흑산도로 절도유배 정약종은 같은 해 1801년 사사 순교했습니다. 남은 두 분은 기약 없는 유배지에서 슬픔과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란 시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각자의 유배지에서 수많은 불멸의 저서, 목민심서, 자사노부 등을 완성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단순한 관료의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18년간의 처절한 유배지에서 다산 정약용이 백성의 고통을 기록하며 완성한 바르게 사는 지혜였습니다. 지도자란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그 준엄한 외침 속에는 나의 삶을 책임지고 가족을 이끄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인생의 굳건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산은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함으로써 영원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목민심서의 뜻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에 마음이 담긴 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을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청렴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준엄한 윤리 강령입니다. 18년의 고독은 다산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경세유표, 세상을 경영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글이라는 뜻으로 조선의 토지제도, 세금제도, 행정조직 등 국가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산 선생은 흠음져서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형벌과 사법을 다룰 때 억울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판관이 지켜야 할 원칙과 공정한 심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3대 저서 외에도 의학, 지리학, 서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총 500여 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방대한 저술 활동은 육체는 갇혀도 정신은 갇힐 수 없다는 다산 선생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이는 후대에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